여러분은 아파트를 보며 불순한 생각을 해 본 적 없으신가요? 지금이야 아파트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주거 형식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초기에는 그 형태에 대한 저항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상하 좌우로 반복되는 아파트 구조를 바라보며 한 번쯤 묘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상상을 소재로 쓴 소설이 이청준의 단편소설 거룩한 밤, 원 제목은 불알간 마을의 밤입니다. 처음 창작과 비평에 발표했을 때는 원 제목이었으나 그 다음에 무슨 영문인지 거룩한 밤으로 바뀌었다는군요. 오늘의 주제인 변소, 화장실, 목욕실로 이리저리 궁리하는 동안 오래전에 읽었던 이 소설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중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주인공이 아파트를 바라보며 위아래층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다면 그 위층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누군가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고 또 그 위층에서도 또 그 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층층이 쌓인 변기 위에 포개져 앉아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며 마치 인형처럼 인간들이 층층이 복제되어 앉아 있는 듯한 그 모습, 그 반복과 규칙성이 왠지 모르게 기괴하다는 거였어요. 위 소설의 제목이 불알간 마을의 밤이었던 이유는 그 소설이 발표되었던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었고 정부에서는 한때 이 아파트 분양을 인구 억제 정책과 연계해서 불임 시술자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었던 제도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불임 시술을 받았고 한편에서는 가짜 불임 증명서를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의 부조리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물론 소설의 주인공도 당연히 불임 시술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씨 없는 수박촌이라는 자조적인 명칭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지난 첫 시간에 거론했던 건축 에세이 중 변소, 목욕실, 탈의실 편의 서두를 잠시 회상해 보겠습니다. 2003년에 쓰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보세요. 풍경 1. 아주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 공중변소가 있었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갖가지 표정과 몸짓으로 줄을 지어 섰다. 그 다음에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면서 하나뿐인 변소, 그때는 화장실이 아니었다. 앞에서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다.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변소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변소와 화장실의 이름은 푸세식과 수세식의 차이였다. 풍경 2. 물찌개가 있었고 우물과 수동식 펌프가 있었다. 여름이면 그 펌프 주둥이 아래에 등을 디밀었고 겨울에는 연탄불에 물을 데워서 세수를 했다. 양동이와 세숫대야가 필요했고 겨울에 머리를 감을 때는 물을 아주 아껴야 했다. 여자들은 주로 부엌에서 남자들은 밤에 샤워를 했던 기억이 난다. 1년에 몇 번은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갔고 커서는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했다. 그 다음 이어진 풍경 3에서는 서울 대학로의 호화 화장실 설명인데 이 부분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서울 종로구 해화동 옆 동숭동에서 서울대학교가 이사 나가고 서울대학 병원과의 사이를 가르는 도로가 대학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마로니에 공원 안쪽으로 저택 규모의 2층 양옥집들이 여러 채 있었는데 동숭동과 대학로가 문화의 전당, 젊음의 거리로 자리 잡아가는 동안 이 저택들은 하나 둘씩 레스토랑과 카페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의 화장실, 즉 여성용 토일렛에는 벽에 거울이 걸린 공연자 대기실 같은 형태의 테이블과 두세 명이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놓였고 헤어드라이어, 머리빗 등 간단하게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소품들이 비치되어 있었으니
그야말로 진짜 화장실인 셈이었어요. 게다가 자리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놓여 있었고, 심지어 이 전화기는 깊은 시름에 잠겨 홀로 심판을 받는 독방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앉아 사용해 보니 아주 많이 어색했습니다. 2002년경이었나? 충남 태안의 안면도에서 경량 목조주택 시공 실습을 하던 어느 날, 배속된 현장에 도착해서 필요한 마무리 작업하기 전에 실내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잠시 멍했습니다. 아파트나 보통 화장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일단 크기부터 달랐는데, 어지간한 안방보다 넓은 욕실에는 변기와 샤워기는 물론 공중 목욕탕에서나 볼 수 있는 형식의, 그러니까 바닥에서 걸터 앉을 수 있는 정도의 턱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욕실 바닥보다 낮게 만들어 타일로 마무리한 욕조가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면에는 커다란 전망창까지 배치한, 요즘 말로 목욕의 진심인 분의 목욕실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변소 목욕실 타르실 편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잘 아는 집 변소는 진작에 욕실로부터 독립되었다. 아주 작은 공간에 변기가 놓여 있고, 환풍기가 달려 있고, 앙증맞은 화분이 몇 개 놓여 있고, 몇 권의 책이 작은 선반에 올려져 있다. 거기에 앉으면 아늑하다. 내 집이라면 30분쯤 앉아 독서에 열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말이다. 다 좋았는데 뒤처리를 하려고 엉거주춤 자세를 취하는데, 이런 빌어먹을, 머리가 문에 닿는 게 아닌가. 비대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공사할 때 변소 앞 거리 좀 확보해주는 친절을 베풀어주면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냐? 아직도 많은 공중변소는 뒤처리할 때 자세가 잘 안 잡히는 공간 구성으로 사용자에게 모욕감을 준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아파트는 소위 화장실에서 변소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화장실이라는 이름부터 애매해요. 필수 혼수품에 해당하던 시절에는 안방 마님의 화장대가 안방 장롱과 나란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1990년대부터는 안방 화장실을 따로 배치하기 시작했고, 그 후 화장실에서 화장 및 단장이라는 개념은 드레스룸과 연결된 파우더룸이라는 명칭으로 독립하고 있지만, 변소는 여전히 세면대와 샤워 또는 욕조와 함께 화장실, 때론 바스룸이라 이름 붙여진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일찍부터 변소를 독립시킨 나라는 일본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는 공간 배치상 쉽지 않았지만, 동경 시내에서도 많은 단독주택은 화장실에서 변소를 독립시켰습니다. 좁아서 문제였지만.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더우물로 목욕하는 욕조 문화가 발달했어요. 우리처럼 바닥 난방을 하지 않는 다다미 건식 구조의 일본 주택은 아파트까지도 겨울에는 매우 춥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욕탕에 앉아 있는 시간은 샤워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겠죠? 그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 고도성장기에 폭발적으로 건축된 전원주택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건축주 한 분은 상담할 때부터 화장실에 남성 전용 소변기 설치를 주문하셨어요. 서서 쏴 하는 남성들의 습관 때문에 아내의 불만이 크다는 거였죠. 요즘은 부인들의 압박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앉아서 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최근의 흐름 이전에 저는 20여 년 전부터 해우소의 독립을 주장해 왔고, 그에 따라 세면대와 변소, 목욕실을 분리 시공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샤워 공간을 뺀 화장실을 건식으로 시공하고, 그에 따라 건식 사용을 유지하신 분들은 변소나 세면대 공간이 습하지 않고 상쾌하다며 매우 대단히 만족해 하십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90년대 중반까지
거실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아파트라는 현실에서 변소의 분리는 요원하다 해도 이틀이 멀게 화장실 전체 물 청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관만 바꾸어도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기를 대하는 남성의 자세를 바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만. 굿바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